구본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 오른쪽 끝에 전수미 변호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발 다치셔가지고 한 주 쉬셨어요. 네, 인대가 파열돼서 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무엇보다 꼭 이렇게 신이 전 계시다고 믿는 사람인데 잃어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지 다리에 장애가 있지는 않은데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인도의 1, 2cm 턱걸이가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불편한지,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 지금 정장이 다 젖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이거를 몸소 체험해 봐서 더 낮은 곳에서 국민들을 섬기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대가 파열돼서 계단에 넘어진 게 아니고 계단에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된 거죠? 네, 그쵸,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몸이 힘드니까 정신도 나가는 현상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온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우리 게스트 소개는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무너진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추어 정권, 아마추어 의원들, 아마추어 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정당,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정당임을 보여주는 의원님이 계신데요. 바로 김승원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출신 김승원 의원입니다. 수원시 갑이죠, 지역구가. 갑입니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전직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오늘 여쭤볼 얘기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 되는 딱 그날이에요. 네, 저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하고 왔어요. 100년 같은 1년이었다 이런 말하고 왔는데 관련해가지고 얘기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이제 제가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와 혁신의 나라 만들겠다. 그러면서 우리 과감한 인사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좀 우려되는 게 지지율이 올랐어요. 5.4% 올랐는데 이러한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특히 이제 판사와 변호사를 모두 체험하신 그 정말 최고의 법률가로서 이러한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국격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가 민생이 또 안보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셨을 텐데, 저는 한마디로 독선과 포갑이다. 독선과 포갑의 정권이다. 독선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답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검사의 특징이에요, 그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수사를 목표로 삼고 기획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재료를 갖고 어떤 사실을 꾸미려고 하지 남의 말을, 양쪽 말을 다 듣고 경청하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일을 해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국정을 받았으면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의 그런 경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청와대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뭐 김건희 씨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도 안 듣는 그런 독선 불통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포갑 정권이다. 포갑.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대화하고 소통해서 타협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라든가 혹은 힘으로 누리려는 그것도 역시 검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 답답해 하셨을까, 이런 독선과 포갑 정권 때문에 숨막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판사 출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신뢰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제가 박수를 탁 쳤었던 게
검사의 특징이라는 거잖아요. 독성과 포갑이. 네,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검사가 그러니까 주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그 증거를 토대로 사실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자 있는 방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증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게 검사의 특징인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법조계에서는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국가보안법 사안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제 국가보안법은 특히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서 아예 모자이크 전혀 사실관계에 관련 없는 거를 짜맞춰서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법으로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이 중요하지 않군요. 네, 예.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독성과 불통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김성환 네. 차장이 물러나고 이제 김태우 차장이 지금 네, 자리를 네, 하고 네, 외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윤석열 외교의 지도에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런 독선.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 국제사회를 신냉전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사를 여러 번 표명을 했는데요. 즉 뭐 중국, 북한, 러시아를 예전 그 소련 시대의 그런 뭐 공산주의 국가 일종의 뭐 악의 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일본, 미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무튼 협동을 해서 그런 반대 세력을 막아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뭐래 갈등, 예, 갈등의 요소가 너무 깊어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전쟁의 위험이 자꾸 쌓여만 가는 것 같아서 예, 지금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의 평화 안보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 뭐 국민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예, 일단은 뭐 해외 경제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장기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장기 국채를 팔고 지금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하다. 이렇게 경제 세력 주체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의원님이 이 독성과 포갑이라는 두 단어로 윤석열 정부를 꿰는 아주 유효한 키워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외교 같은 경우도 그냥 본인이 상정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옛날 구소련 뭐 이런 거 네. 생각하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는 뭐 초입이다. 이제 세계화가 조금 무너지는 단계다. 이런 식의 조언들을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사실 저도 판사 10년 하고 변호사 10년 하고 나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개헌 작업을 위해서 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1년 동안 아침 뭐 한 6시 반 출근해서 밤 10시, 11시 정도 퇴근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대한민국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결정하는 네.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거 또 이게 법적인 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의 그 스피드라든가 그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법조인과 정치인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네요. 정치인은 다릅니다. 미래를 보고 네, 네, 예, 네. 세상을 설계하고 법조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네,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박수를 쳤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였어요. 전문가들마저 떠난다. 그래서 네, 네, 네. 네, 독성과 포갑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냐면요. 네,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야, 이거 윤석열 정부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작동했었던 관료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도대체가? 네. 생각을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관료들 말을 아예 안 듣겠네요. 지금 그러면은. 네, 제가 듣기로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회의를 하면 네. 50분이 자기가 떠든다는 거 아닙니까? 50분 내내 자기가 떠들고 근데 그게 뭐 전문가적인 식견이라든가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젊었을 때 기억 그건 거의 뭐 아마추어적인 또 약간 과거적인 얘기를 자꾸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10분 갖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의견을 또 어떻게 또 발표를 하겠습니까? 또 발표한 사람들은 뭐 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의 기억 속에 있던 국제 관계라든가 또 공동체 문화라든가 또 노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노조와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돈 빼먹고 예, 있는 사람들을 예컨대 기업들을 갖다가 옥죄는 그런 반민주 세력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탄압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마치 그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죠? 그 전두환 대통령을 사형 선고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때 그 시절의 그 기억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요즘 보면 1980년도 50 전두환 정권 때 와도 유사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 저는 지금 윤석열이 친미 치인 일을 넘어서서 숙미 숙일도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근데 계속된 거짓말을 또 반복을 이게 검사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핵공유를 한다고 김태우 실장이 얘기했다가 핵공유 아니다. 미 국무부에서 바로 반발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상 그거를 검증하러 간다 시찰단이 그랬더니 미국에서 경제산업성에서 그 검증 안정성 평가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드러날 거짓말들을 하면서 그렇지만 미국에 대해서 하나없는 양보와 그랜드 퍼주기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외교를 철저히 사유화하면서 그랜드 퍼주기 미국과 일본의 한없는 양보와 퍼주기를 하고 있는 실정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7, 80년대에 힘이 있는 자들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한쪽으로 편승을 해서 가는 것이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정말 시대착오적 외교,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검찰총장 검사의 시각에서 대통령의 직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수회담 지금까지 응하고 있지 않고 이유는 피의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철저히 검사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고 누구를 옳고 그른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서 모든 국정 운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가 민생과 경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정치 외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 수출 이거를 갖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대중국 수출도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이제 북방 정책 또 남방 정책 또 이집트까지 세계 곳곳을 대통령이 다니면서 경제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한꺼번에 회담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 풀어진 영역을 자유로운 영역을 경제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활로를 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당하고 세상에. 예, 일본과는 굳이 협력이라든가 연대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용인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수익을 나게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흑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과는 지금 반한 감정으로 인해서 예, 수출기를 막고 있고 러시아도 사실 알토란 같은 그 대외 수출 흑자 국가인데 러시아로부터도 지금 그 배반이 아니라 거의 거의 전쟁 국가 그렇죠. 비슷하게 적대 국가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떤 청년은 눈 떠보니 전쟁 중 이런 얘기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 국민들의 생존을 생존을 또 경제를 발목 잡고 있고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독선 포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번졌는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냥 건너뛰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1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추어 정권이다. 아마추어. 이게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항상 진보를 공격하는 용어가 저희가 진보가 정권 잡을 때 아마추어 정권이다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보수 진영에서 김영삼 정부 때 IMF 사태 터졌죠.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4대강 삽질했죠 정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했죠. 지금 윤석열은 이 전직 대통령보다 더한 이제 아마추어 외교, 아마추어 국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아마추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불통 대통령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평가가 안 되네요. 제 평가가 제일 셀 것 같네요. 저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의학적으로 실제로 의학적 기준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은요,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이 가령 정책의 기본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볼까요? 대통령이 마음이 가야지. 나 저거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관료들에게 불러가지고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설계해 주세요라고 얘기가 가야지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요. 세월호 참사래. 이태원 참사요. 네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아직도 사과를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책임자 지금 처벌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참사 100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었는데 그때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가지고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뭐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유명한 정치인의 필독서 중에 아마 그 찢어진 마음인가요?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예컨대 어느 시장에 바닥에서 이렇게 대야인가요? 다라 같은 거 놓고 나무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서 네. 거기서 그 마음이 그렇죠. 울컥하고 찢어지면서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렇죠. 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이고 맞아요. 정치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텐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예컨대 그 폭우로 인한 침수 맞아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구경하고 오듯이 야, 그 태도에서 다 보이잖아요. 예. 얼마나 원숭이 관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네, 너무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 현장에 가서도 그 좁은 골목 수많은 청춘들이 맞아요. 그 깔려 죽은 그 압사당한 맞아요. 그 골목을 갖다 이렇게 가서도 어떠한 그런 공감이라든가 찢어진 마음이 없이 맞습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온 거 보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 말씀이 정말 네.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요 종합적 정보의 총합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목소리, 눈빛, 태도, 그다음에 어떤 글, 이 모든 것들을 총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느낌을 받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뜻한 사람, 가령 의원님 같은 분은 딱 처음 보더라도 맞아요. 따뜻한 눈빛, 분이다. 목소리 이게 제스처가 이번엔 사실 금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힐링 캠프에 모셨어야 했거든요. 약간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약간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상견례 하고 다음에 힐링 캠프로 모셔서 네, 인간 네. 김승원의 매력을 좀 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제 말이 안 이거, 끝났어요. 아직. 이거 전달해야 돼. 네네. 여러분 잘 모르시 옆에 김승원 언니 앉아 계신데 그냥 저 지금 무슨 적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온 것처럼 더워요. 이 그 인간적인 냄새와 인간적인 훈훈함, 따뜻함이 지금 이게 햇빛 정책이라고 하죠. 햇빛 때문에 마이를 벗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지금 의원님인 것 같아요. 다음에 꼭 힐링 캠프 나와 주실 거죠? 예. 제가 잘 구워진 고구마 같은 얼굴이라 따뜻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네, 어쨌든 윤석열한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민들로 네, 하여금 저 사람에게는 애민 정신이 있다라는 게 안 보여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전 그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그리고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다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관련된 건데 아니
대통령이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률은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아니 대통령이라면은 야당 주도든 여당 주도든 간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이라면은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반대를 하면은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불통,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도 법안 대표 발의하셨던 거 지금 통과 잘 안 되고 있는 거 여당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서 어떤 생각들 갖고 계셔요? 아니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느낌으로는 생각했으나 명확하게는 규정을 짓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는 마음이 없다. 네. 그게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이다. 네. 라는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이제 농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죠. 들리지 않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그런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 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도 정부가 안전운임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바로 말을 바꿔버리는 맞아요. 그런 것들. 또 간호법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을 한 건데,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마음이 없는 정권이다. 예, 그것이 모두 다 일관되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마음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네. 벌어지는데, 근데 그 마음은 왜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만 향해 있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듣기로도 어릴 때 일본에서 좀 살았던 기억이 있고, 미국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추억이 결국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마음으로 반영이 된 건가요?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 마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시기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지 이 감수성들이 이게 네.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되게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네. 가령 자기가 마음을 쓸 때 이런 식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망해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을 사주어서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은 윤석열한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근데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어가는 청년들을 살릴 마음은 없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전 다만 이 차이라고 봐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러면 전세 사기 그거 구해주면은 그러면 보이스피싱도 구해주냐? 사실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왜 그러면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쓸 수밖에 없어요. 예산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쓰고 있어요. 모든 곳에 모든 단위에 모두의 마음에 들게 예산을 쓰거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령 건설사 살려주는 논리를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살려주냐라는 논리에 더해보면 어떤 문제까지 나아가냐면요. 나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데 치킨집 망해가는데 치킨집 살려주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과학적이고 논리적 문제가 아니고 다만 마음이 가는 곳에 예산을 태우고 행정력을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은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슈퍼 엘리트 코스만 살아와가지고 우리들 서민들은 식당 가가지고서 야 이번에 소주값 500원이나 올랐어, 1000원 올랐어, 이 계산하고 사는 삶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번에 거짓말 말씀하셨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전 정말로 충격적인 게, 아니 대통령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어 생략 사건이요. 와, 이건 사실은요, 다른 사건들이 없었으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탄핵 얘기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제가 분석할 때는 보수 진영에, 특히 지금 MB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문제를 터뜨려도 빠르게 국면 전환을 해서 거기에 민주당이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지나간 상황, 왜냐 다른 상황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엔 국면 전환으로서 본인들의 위기를 계속 타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개수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거예요.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너네들한테는. 저는 지독한 엘리티즘의 발현도 보여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엘리트 판사 출신. 의원님도 의원님.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 엘리트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판사들은 이제 재판받으러 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좀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많은 그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니까 어느 정도 좀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큰 차이가 있겠네요. 검사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부 검사들도 어려운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근데 뭐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특수부 출신들은 대기업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유일하게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업 그다음에 정치인 수사에서 이제는 대통령까지 또 구속시키고 감옥을 보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눈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걸로 보이는 거겠죠. 네, 국민의 여론도 그다음에 또 뭐 민주주의도 자기들이 다 바꿀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만하게 하고 있고 그 뭐 아무튼 검사 무오류설에 근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없고 사죄도 없고 지금 정권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참 걱정인데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혹은 그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만나야 그분들과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 아니면 중산층이라도 만나서 지금 출산율이 저희가 0.79%로 이제 0.8%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그분들이라도 만나서 저희가 발의한 법 중에 아이를 갖다가 저기 기를 때 좀 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해드리는 그 법안을 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게 아직도 막혀 있거든요. 왜 막혀 있죠? 제 아이 태어난 지 50일 됐습니다. 지금. 왜 막혀 있죠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만 누가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박혀 있는지는 아마 어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제고 잘된 것은 본인의 그 업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외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과거 진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그러한 외교 정책을 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과거 정권에 대한 비난과 평가 그리고 본인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회의 발언.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쓸 돈은 한정돼 있거나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초부자 감세를 이미 해줬잖아요. 네. 종부세도 감세를 해주고 그다음에 3천억 이상 이익이 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또 감세를 해주고 초부자 감세를 하니까 올해 뭐 6조 그다음에 내년에 17조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워져서 예산 수입은 점점 줄어들 텐데 이렇게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니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러다가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대기업 감세를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안 하고 서민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출산율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걸 안 하고 초부자 감세를 먼저 해버리니 기재부에서도 우리는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재부 사람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짜내도 더 이상 나올 게 데가 없어요. 없다. 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출산율 0.78%라고 걱정은 사실 하면서 10년째 출산율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엔 부자에게 줄 돈은 있지만 아이들에게 줄 돈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논리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출산율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해서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 책임제 하에서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깎이지 않았습니까? 네, 몇 네. 조 원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사실 결혼하기가 힘들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네.
솔직히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아이 낳은 지 50일 됐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 딱 예, 50일 되는 예, 날이에요. 제가 좀 피폐한데 조금 아이가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라서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사실은 딩크였어요. 아내랑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교수님들이랑도 여러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랬었어요. 생활경제 연구하는 딩크족이어가지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정말 재난이다.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비극이다라고 우리가 짚는 게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가 그냥 안 낳는 건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라서 본능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등으로 인해 낳지 못하는 거 이건 비극이다. 재난이다. 네. 라는데 합의를 저희가 봤거든요. 토론하다가. 네, 네, 네. 근데 아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빠랑 결혼해서 사는데 나 행복한데 아이가 있는 세상도 꿈을 꾸게 됐어.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럼 아이를 낳자. 네, 네. 라고 하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했죠. 제가. 네, 네, 네. 제가 그때 이제 만약에 저랑 아내만 살았다고 살다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도 부지부식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냥 뭐 대충 행복하게 살다 죽지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아이를 세상에 이제 왜냐면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끄집어낸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조금 대한민국 진보를 누가 풀엑셀을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풀악셀을 밟아줄 것 같은 거예요. 진보의 엑셀을 막 열심히 했는데 졌잖아요. 네, 네. 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1년 동안 제가 보는 거는요. 후진기가 빵 넣고 풀악셀 밟는 거예요. 지금. 너무 끔찍해요. 진짜.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아이 출산율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간호법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간호법보다도 말씀해주신 네, 하세요, 네. 아이와 출산과 관련된 우리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이론이 그러니까요. 이제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라든가 직종이 사라질 텐데 네. 그럼 인간은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기본사회 이론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저도 확신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등 그런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될 의식주를 갖다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런 정책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0.78%. 그런데 출산율도 0.78%네. 아무튼 그걸로 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1년까지 사실 3월 9일 지고 나서 밥을 못 먹고 막 쓰러져 있다가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나오긴 했는데 아이고. 너무 아쉽죠. 나와서 또 6월 1일 선거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6월 1일은 반은 지켰으니까. 그래도 의원님은 수원 지키셨죠. 경기도 경기도 지키셨죠. 지켰죠. 예, 진짜 예.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요. 예, 와. 예.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곳들 많이 날아갔어요, 진짜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윤석열 이제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1주년 되는 날에 하는 녹화니까는요.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1년 한 반쯤 전에 우리한테 두 개의 미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인 세상이냐, 네.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이냐. 네, 네, 네. 근데 이 두 개의 세상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두 세상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고통들 우리 당원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지금 취임 1주년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으면 오늘 우리 사회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국민이 주인된 사회, 정말 진정한 국민 주권 사회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왕국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130명의 검사가 중앙부처 대통령실 요소에 있으면서 모든 국가 운영을 갖다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은 이렇게 바라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수사를 갖다가 터뜨린다든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억울한 기획수사. 기획 수사를 갖다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딴 쪽으로 돌리고 또 이번에 한때 그런 일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그 검찰에서 마약 수사, 마약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율배반적인 게 제가 작년 국감에 그 마약 수사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도 얘기하길래 그럼 한 장관 그러면 당신네들이 마약 수사 어떻게 했는지 통계 같은 거 다 그 내봐라. 우리가 경찰한테도 그 통계를 내봐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지역별로 또 나이별로 또 마약 검거율이라든가 또 사건율, 기소 대비 뭐 실형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계를 해갖고 정확하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마약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고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네. 검찰은 마약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약 잡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갖고 아니 마약 수사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에다 국민의 어떻게 대표기관이 그쵸. 국회에다가도 제출 안 하면서 무슨 마약 수사를 갖다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 장관한테 따진 게 지금 검사 100명 이상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랑 수원지검, 성남지검인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민생 침해 사범이 네.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검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쪽 기획수사로 몰려가서 그래갖고 1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자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기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찰한테 기소 몇 건 했는지 갖고 와봐라 했더니 안 내요. 안 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법원에다가 그럼 검사들이 얼마나 기소했는지 사건 수를 달라 그랬더니 법원은 주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성남지청이 예전에 462건 7월 한 달에만 462건을 기소했는데 기소가 260건으로 떨어졌어요. 오, 세상에.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해 그러니까 그 기획 수사만 하고 민생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 기소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야. 성남지원도 그렇고 서울중앙법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한 장관한테 정말 당신이 민생을 위한다면 지금 민생 침해 사범부터 먼저 뭐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번에 뭐 전세 사기 피해자도 있고 네, 맞아요. 코인 투자 피해자도 맞아요, 있고 대량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적으로는 그렇게 100건씩 200건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서 이번에 또 마약 갖고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 돌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마약을 이번에 완벽하게 처치할 것처럼. 음. 근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90% 이상이 다 경찰이 합니다. 아. 경찰이 정보 얻어갖고 경찰이 다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고 검찰은 일부 큰 사건 밀수라든가 제조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고 일반 민생은 다 경찰이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거 국민들한테 호도하거나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 내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적으로 그 결의를 갖다가 보여야지 뭐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마약 사건을 했으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좀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라는 거 100% 공감하는 게 그 12구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검찰이 한 말이 있죠. 바로 부검을 하겠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2번 죽이는 일인 거잖아요. 저 말씀하는데 소름 돋았잖아요 지금. 어우.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을 방기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중독 상태인지를 우리가 검증하겠다. 부검하겠다. 부검이란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이러한 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국민을 하나의 도구를 활용하는 이런 정말 무공감, 무가치, 불통의 정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지금 말씀들을 쭉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인 지금 현재의 뉴스들이 다 끔찍한 거예요. 보니까 마약, 거기에다가 뭐 이태원 참사, 뭐 등등등. 이게 제가 최근에 더 느꼈던 게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못 봤어요. 병원에 있느라고. 그것은 천국입니다.
뉴스 없는 세상은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와, 나가지고 다시 뉴스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변호사님께서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이면 지금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이거 상상해봤어요. 상상해봤더니 뉴스에서 마약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싸워요.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면요. 기본소득 갖고 싸워요. 기본소득 예산 그거 뭐 넣어라 빼라. 왜 농촌은 더 주냐. 왜 청년은 더 주냐. 예술인은 왜 더 주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 저는 또 외교 분야를 굳이 말씀드리면 그 필리핀 대통령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했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뭐냐면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에 있는 미군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미군의 입장에서만 그 이익을 관철하지 않겠다.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당대표께서 대통령이셨다면 정말 철저하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하셨을 거다. 지금처럼 어느 한쪽에 편승된 외교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확신을 합니다. 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국힘당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당대표한테 이렇게 해라 또 최고위원한테도 뭐 공천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정말 한가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올라오는 커다란 이슈가 적어도 하나 둘씩 이상 되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그 방향을 잡아주고 처리해야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네.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예산 사용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라든가 세력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운이랄까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는 거의 일방 통행식 대통령실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외면받는 약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 네. 많은 국민들이 가서 외치고 있는 거고요. 진정한 주인은 국민 아니겠느냐. 맞아요. 네, 그걸 외치고 있는 거라서 1주년이지만 정말 급격한 그 전환이 아니면 윤석열 정부는 점점 늪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다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딱 와닿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명약관화하잖아요. 아쿠아일로를 걸을 거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더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1년이었고 이거를 4번 더 살아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당을 이렇게 사당화, 자기 개인의 당으로 만들어서 이런 당무 개입, 정말 헌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립이라 상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초유의 대통령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재명이라면 달랐을 때 정말 취임 1주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좀 아쉽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돼서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끌고 가볼게요. 이렇게 해봐요. 영화 후기 남기듯이 윤석열 대통령 1년 별점 5점이 만점입니다. 별점을 주고 그리고 한 줄 평 이렇게 하나씩 남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게 왜냐하면 주인공이시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극한 직업 대한민국 국민. 아니 별점은 별점은 당연히 없죠. 빵점. 제가 빵점? 별명이 빵원짜리 변호사인데 이제 인권 변호사다 보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빵점짜리 대통령이다. 빵점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심이 없는 사람이다. 전 태영호 의원 건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당무 개입을 한 게 잘못한 거지 태영호 의원실에서 그게 발설이 된 게 잘못한 게 아닌데 태영호 의원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는 면피하면서 정말 탈북민 인권을 얘기하고 북한 인권에 진심이었으면 과연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할까? 결국에는
진심이 없고 공감이 없는 대통령이고 탈북민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은 최근에 북향 여성 인권 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정말 개선할 것인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정말 실질적인 제도와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힘쓴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결이 다르고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다. 빵점짜리 대통령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빵점. 그거 받으면은 저는 반대예요. 별 5개 만점.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오늘부로 여러분들 사상 최강의 공포. 아니지. 오늘부로 이제 구봉규 소장님이 국민의힘 이제 대통령님 저요. 이거요? 네, 오늘부로 배신자 변절자 구봉규 소장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걸 공포 영화라고 상정한다면 별 5개도 아까워요. 네. 소우 아세요? 영화 소우? 제가 소우 1까지는 봤거든요. 소우 2를 친구들이랑 게 그때 더 젊었을 때니까 극장 가서 딱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제 그 직소가 이 말을 했잖아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저 바로 박차고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이 이상은 못 본다. 지금 그거 이상이에요. 지금 공포 영화로 따지면은 5점 만점을 뚫고 나가는 정도의 공포적 상황이에요. 지금 1년을 이렇게 했는데 4년을 또 본다고? 저는 진짜 끔찍합니다. 저는 그래서 5점 만점.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20%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별 5개로 치면 별 1개. 되게 뭐랄까요? 학구적이세요. 지금 한 개인데 분석이. 네. 아까 이제 공포 영화 말씀하셨지만 저는 3류 영화 중에 별 1개로. 네,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 비디오물 중에. 옛날에 이제 극장에 못 걸리고 비디오물로 나오는 역시 영화 한수 중에 더 앞에 나아가시네요. 별 1개고 한 줄 평은 어느 인터넷 댓글 중에 하나인데 국가판 더 글로리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연진이처럼 네. 학교 폭력 비슷하게 검찰이라는 고데기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너무 센가요? 아니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 있어서 소름 돋았어요. 예,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고 있는데 예전에 똑같잖아요. 오라를 받으라 하놓고 네 죄를 뭐 알라 그러면서 막 지지듯이 예, 검찰이라는 그 정치 검찰이라는 그 도구로 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또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 피해를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판 더 글로리라도 나와서 반드시 응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게 현실에서 꼭 국가판 더 글로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내년에 총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민주 세력이 압승을 하면 분명히 개헌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봉주 위원장께서 대통령이 그 공화국을 끝내자.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8공화국인가요? 9공화국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제를 시행하자. 그것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끝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경청할 만한 혹시 이유가 판사시니까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 꼭 그렇게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도한 정권을 단명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정 종교를 무엇이든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도 실을 찾아요. 할렐루야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원분들이 저희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되게 또 다른 희망을 얻으실까. 독선 불통 대통령과 대비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되게 많이 희망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얻으실 우리 당원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지요? 네. 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1년 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내년에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보수 언론이라든가 또 극우 언론들이 조작하는 또 과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그 면에서 더욱더 높은 도덕성으로 또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으로 오직 민생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 아래 또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또 절제하면서 또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주문을 푸시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요. 너무 좋았어요. 신금을 울리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저는 좀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정부 시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개헌안 작업하는데 참여하셨다는 거 저 몰랐어요. 네. 듣고 사실은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본류가 아니라서 이렇게 꺼내지 못했었는데 의원님이면 그런 개헌안 참여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되게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분권, 지방자치, 균형발전 보면서 알겠어, 그만 말해. 저도 그 개헌안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진심인 거 알겠어. 막 이러면서 되게 말을 걸어오는 개헌안이었거든요. 좀 따뜻한 개헌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뭐랄까요, 눈에 하트 그려진 상태로 오늘 저 임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잘 모셨죠? 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저는 이제 의원님 모셔서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원님의 섹시한 뇌와 그러니까 좀 완벽한 남자인 것 같아요. 뇌가 섹시하고 차가운 남자 대부분 가슴도 차가운데 마음은 너무 뜨거운 남자. 잠깐 판사님 이거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정희롱이라는 저 되게 좋게 얘기하. 칭찬으로 뇌도 너무 이렇게 지적인 그런 충만감과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이제 가슴도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 이제 의원님이 아니셨나라고 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둘이랑 방송 처음 해보셨는데요. 네, 오늘 그 구봉기 소장님과 또 전수희 변호사님의 금요 미스테리 나와서 제가 약간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두 분의 그런 그 파이팅에 제가 많이 격려를 입어서 오늘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참 여기서 더 용기를 얻고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팬이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빨리 이제 녹화 마치고 손도 좀 잡고 셀카도 좀 찍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